관세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관세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중국이 이거를 지금 전 세계상에서 수출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아킬레스 건인 겁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이시죠. 송재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5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2.4% 상승했다. 그래서 예상치와 부합했다 해서 증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는 분석이 큽니다. 어떻게 이 수치를 분석하시나요? 예, 원래는 말씀 주신 대로 예상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CPI라는 건 낮게 나오면 잘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가는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뭐 물론 이제 디플레이션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원래는 예상치보다는 사실 많이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전달 대비 기본적으로 0.2에서 코어 그러니까 근원은 0.3까지 예상했는데 0.1대로 숫자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찌 보면 초반에는 상당히 환호할 만한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고 바로 그거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로 SNS에 올렸죠. 100bp 인하하라고 연준 보고. 왕창 인하하라. 예. 근데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크게 강하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를 해석을 해보면 가장 큰 거는 지금 숫자 자체가 잘 나와 보이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핵심 서비스 쪽에서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소위 주거비 이제 CPI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비 쪽이 전달 대비 이제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면서 그건 이제 원래 기초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었던 거고 그 외에 이제 의료비나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여행 덜 가면서 여행비 뭐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오면서 영향을 줬고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핵심 소위 상품과 관련된 것은 예상치 이상으로 조금씩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걱정했던 것은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이 5월달 CPI에서 확인이 되느냐에서는 예상보다는 안 됐지만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6월, 7월, 8월로 가면서 영향을 충분히 더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겠냐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1% 인하해라라는 말에 그 파월이 별로 응답이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다음 주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 봐서는 나는 뭐 이거 법대로 하자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룰대로 하겠다. 그럼 나는 FOMC 지금 브레이크아웃 피리어드잖아요. 또 네. 더군다나 나는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고용지표, PPI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미국 경기를 분석을 해야 될까 한번 좀 총평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차트를 몇 개를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로는 지난주 이제 그러니까 연준한테 걸려 있는 큰 두 가지 사명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최대 고용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죠.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었는데. 근데 문제는 고용 지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제 비농업 고용 매달 네.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이 생각보다 사실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숫자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차트에 갖고 왔는데요. 요 이제 통계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통상 첫째 주에 발표되는 거는 프리리미너리라 해서 최초 투자 발표고요. 네. 그 숫자가 두 달에 걸쳐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5월달 수치를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것이 최종 확정되는 거는 7월 초 지나서 8월 초가 돼야 5월달 수치가 확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최초 발표된 것보다 소위 신규 일자리가 더 좋으면 다행인데 지금은 늘 더 나쁘게 나오는데 나쁘게 나오는 폭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1, 2월 달도 보시면 최초에 보면은 14만, 15만 예상이 원래 최초 발표했는데 나중에 최종은 11만, 10만. 보시면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3월 달은 더 심각합니다. 20만 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여전히 12만밖에 안 돼요. 반토막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숫자들 보고 있는 걸 놓고 봐서는 5월달 숫자 지금 13만 9천 나왔는데 실제로 이거 두 달 지나고 나면 10만 언저리로 내려와 앉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 경제학자들은 이거 6, 7월로 가면 이거 6만 대까지 내려간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고용 시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것만은 맞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이 꺾이고 있는 것은 좀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뭐에 영향을 주냐면 고용이 결국은 소비에 영향을 주고 소비가 둔화되면 이것이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줘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고용을 보는 이유는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지금 올해 지나서 내년 내후년에 엄청난 이익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이 고용 지표의 하향 조정, 그러니까 두 달 지나면서 심각한 하향 조정이 나타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국 경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반기가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약해지는 이것도 약간 타코 같네요. 그러니까 좀 트럼프가 이제 타코라고 불리는 이제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처음에 허풍을 세게 치고 나중에 약한 모습 보이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의 숫자들도 좀 고용은 세게 나오고 나쁘게 이렇게 발표되고 반면에 뒤로 가서 지금 물가는 처음에 발표된 거 지금 낮게 나왔지만 뒤로 가면서 좀 높아질 수가 있어서 이것이 좀 걱정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을 현재는 기업들이 좀 안에 안고 있는데 네. 그것을 넘기는 속도가 지금 안 나타났을 뿐이지 다음 달, 그 다음 달로 갈수록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요. 두 번째 차트가 그걸 얘기해 줍니다. 이제 뉴욕 연은에서 그러니까 각 지방 연은들이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거를 조사를 해갖고 다 모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마다 특별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 상대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들 상대로 너희 관세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전가하니? 라고 질문을 뉴욕 연은에서 했더니 우리 전가 아예 안 해오는 20, 30%밖에 안 되고요. 우리 거의 서비스업은 우리 절반 100% 다 전가할 거예요. 또 제조업에서 100% 전가한 데가 30%고 어쨌거나 70% 이상이 어쨌거나 적든 많든 다 전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실제로 소비자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뒤로 나타날 걱정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CPI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S&P 글로벌에서 그 소위 PMI라는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서 ISM도 발표하고 여기서도 하고 뉴욕 그러니까 각 지방 연은에서들도 PMI 다 발표합니다. 이제 다 모으는데 S&P 글로벌에서 가장 그러니까 최신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왔는데 글로벌에서 종합 PMI의 산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웃풋 프라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보통 두 달 선행해서 CPI 두 달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두 달 동안 아웃풋 프라이스가 완전히 산출 가격이 위로 튀고 있어요.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CPI는 좀 후행하는 성격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5월달 수치가 잘 나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뒤로 가면 6, 7월에 더 큰 높은 숫자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것 자체를 놓고 보면 고용은 둔화되고 물가는 다시 올라가는 약간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이러한 네.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정중동 말을 안 하고 지금 9월달 뭐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연내 금리나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어제 미국의 2년물 금리는 많이 좀 내려가긴 했지만 5월달 CPI를 보고 전반적인 흐름은 웨이트앤시죠. 지켜봐야 된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두고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면 안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연준은 그냥 동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네요. 아주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상당폭 뒤로 좀 미룰 확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물론 이제 뭐랄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둘 중에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 중에 뭐를 먼저 잡을래?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선순위란 게 있잖아요. 동시에는 그렇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경험상 늘 놓고 봤을 때 연준은 물가를 먼저 잡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적어도 9월 달에는 하지 않겠냐에 대한 금리 인하를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상과 다르게 관세를 중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듯 외국 기업이 떠안든 자국 기업이 떠안든 소비자한테 전가가 안 돼야 물가가 안 오를 텐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건 안 될, 그러니까 물가에 전가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 입장에선 지금은 물가가 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하여튼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뭐 미국 내의 이 경기 문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만 세계 경기 자체가 좀 다운될 것으로 하향을 하는 이 경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에 세계은행에서도 좀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뭐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좋은 일이 없는데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죠. 사실은 네. 이 모든 게 트럼프 때문인데 관세 우려 때문에 사실은 제일 처음에 IMF에서 한번 조정을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이제 세계은행에서도 했고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WTO 네. 이제 세계 무역기구에서 올해 무역 그 성장률 자체도 거의 반토막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실 무역 성장률이라는 게 결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 다 예견돼 있던 건데 이게 결국은 관세의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넘버원 G1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도 2%에 가까운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1.5, 1.4 계속 좀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진짜 가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관세 전쟁이 얼마나 갈지 문제인데 여기에 하나 더 떠서 미국은 감세안이 지금 또 지금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지금 7월 달 내에 통과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감세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시장 금리와 이것이 미국의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과거에 2020년 코로나 위기를 전후해서 엄청나게 돈을 풀어갖고 살포를 해서 성장률을 엄청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성장률이 시장금리보다 엄청 높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제로금리를 만들어 놓고 사실 성장률을 끌어올리니까 네. 일시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올라갔다가 부채 비율이 사실 내려왔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황색 선, 붉은색에 가까워 보이는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미국의 이제 부채 비율이고요. 녹색 선이 뭐냐면 경상 GDP 성장률에서 국채금리 10년물을 뺀 겁니다.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사는데 월급보다 내가 월급이 들어온 월급이 내 생활비보다 많으면 저축하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남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하고 시장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월급보다 생활비가 더 많으면 제 카드빚을 내거나 은행에 뭐 대출 받거나 이래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 선이 0보다 위에 있는 그 상황일 때는 부채 비율이 별로 안 느는데 저 녹색 선이 0보다 아래 있을 때 이럴 때 보면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예상되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실질이 지금 1.5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즉 물가가 2.5 정도 되잖아요. 합치면은 잘해야 4%입니다. 경상 GDP는 실질 성장률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두 개 합치면은 1.5 더하기 2.5 하면 4잖아요. 근데 지금 10년물 지금 미국 금리가 얼마입니까? 4.5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역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관세 때문에 성장률이 고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땐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는 월급보다 생활비가 더 높아지는 그러면 미국의 부채 비율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은 지금 이번 감세함 때문에 예상되는 부채율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미국은 빚내서 이자 갚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미국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감세안을 내는 것 자체를 상당히 위기 국면으로 보고 있고 이것 자체가 장기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주식 시장은
유동성의 힘이라고 뭐 많이들 분석은 합니다만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미국장도요. 그러나 지금 기본 경제 펀더멘탈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 요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또 좋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미중 합의. 물론 그게 6개월짜리긴 합니다만 그리고 구두 합의고 어쨌건 합의가 됐다. 이것이 이제 증시에는 또 좋은 호재로 작용이 됐던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은 지금 사실은 4월 2일 날 이후로 난리가 한번 났었다가 네. 4월 9일 날 트럼프가 뒤로 물러서면서 그 이후부터 타코 랠리가 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V자 반등을 이루고 전고점 근처까지 S&P 500 기준으로 네. 한 2% 남기고 이제 어제 멈춰 섰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중 2차 제네바 합의 이후에 3주 만에 다시 런던에서 열려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을 열어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6개월짜리 합의긴 하지만 좋은 합의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큰 반응을 안 하느냐 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원래는 미국이 중국을 이 높은 관세 카드로 압박해서 다 항복을 받아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앞다퉈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 관세 협의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을 텐데 지금 놓고 보니까 미국이 늘 센 건 아니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더군다나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확실히 발견하고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있다. 소위 뭐 여기 보면은 UFC 보면은 그 다리 약하신 분은 니킥 계속 쳐갖고 쓰러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한 부위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히토류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히토류인데 결론적으로는 히토류는 사실은 그 17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희귀 금속이에요. 네. 총 17가지. 그 중에 8가지를 경히토류라고 그러고 9가지를 중히토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 한 7가지를 아예 지금 중국이 이제 생산, 수출 통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안에서 히토류 자체도 중요한데 이곳은 사실은 1년 동안 생산되는 가치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 규모가 연간 기준으로 한 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150억 달러면은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연간 생산되는 우리 원유 네. 생산 가치의 이틀치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틀치밖에 안 되는 그런 것 정도인데 문제는 이게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월 한 달간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가 또 많이 활용하는 좋아하는 포드의 SUV 익스플로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주일 동안 생산 중단이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히토류 재고가 부족한 건데 이 히토류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전동 모터에 다 들어가고요. 우리 뭐 스마트폰에 갑자기 우리 스마트폰에 그 소위 스피커가 고성능이 됐습니다. 웬만한 것보다 소리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 이것도 이 안에 고성능 자석 모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더 크게 보면 F-35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요. 전동 모터 이런 것들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히토류를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은 70%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 왜냐면 히토류가 방사성 물질 사이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걸 그렇죠. 처리 과정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90%. 그다음에 뽑아낸 걸 이걸 압축해갖고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액기스를 뽑아내는 것이 90%가 넘고 그래서 이거 갖고 연구 자석을 만드는 건 거의 95%. 결론적으로는 일반 공정 중에 대부분을 거의 사실상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것이 중국의 파워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몇십 년 동안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유럽연합은 중국의 의존도가 85%, 미국도 거의 78%, 우리나라도 72%입니다. 일본이 좀 낮은데 60%고 호주는 15%밖에 안 돼요. 호주는 좀 낮기도 하고 사실 제조업이 호주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낮은 건데 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일본이 이게 한번 히토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중국하고 네네. 다오와이 다위, 센카쿠 열도 분쟁 있어갖고 둘이 한번 부딪혔는데 2달 만에 손들었습니다. 일본이. 히토류 수출 중단하고 난 다음에 바로 2달 만에 손든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이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15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온갖 힘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 낮추려고.
15년 동안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지금 60%라는 겁니다. 아, 하긴 뭐 그때 그것 때문에 대안 물질, 대체 물질들을 개발하고 찾고 뭐 엄청난 노력 또 성과를 거뒀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것이 미국을 포함해서 사실은 전 세계의 아킬레스 건인 겁니다. 그래서 네. 유럽이나 모든 나라가 다 문제가, 독일이나 이런 데 문제가, 우리도 포함해서.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미국에만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상에서 수출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뭘로 쓰고 있냐면, 혹시라도 너희들이 관세 협상에서 유리하려고 미국 편에 들고 중국을 압박해, 우리를 압박해, 그럼 우리 히토리를 너희한테 수출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를 6개월 동안 저렇게 했다는 얘기는 쉽사리 미국이 뜻하는 대로 우리가 안 가줄 거야. 너희 이번에 잘못하면 무급휴가 오래 갈 거 우리가 봐준 거야, 6개월 동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공장은 돌리게 해줄게.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안에 좀 잘해봐.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예. 예. 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래서 어제 나온 것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열광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헤게모니를 가져가겠구나. 첫 번째고, 세게 밀면 미국이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트럼프가 세게 나오집니다.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9일. 90일 유예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때 되면 너희들 우리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우리 다시 그 옛날대로 올릴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EU에서는 벌써 얘기 나오는 게 우린 그때까지 너희하고 합의 못 할 수도 있어. 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문제는 미국이 이길 거야, 뭐 나머지가 이길 거야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현재 이 관세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약간 유동성 파티에 취해 있는데 그래서 계속 더 올라갈 것 같고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하지만 어쨌건 이 아래쪽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요소들, 리스크 요소들이 자꾸 커지고 있다. 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도 강세장의 그 3년 차에 되면은 징크스가 있다면서요. 근데 올해가 그 3년 차입니까? 그렇죠. 뭐 그게 이제 또 하필이면 항상 뭔가 좀 걱정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세장이라는 거는 통상 그러니까 20% 이상 상승하는 장, 보통 이게 왜 20%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옛날부터 그냥 20% 넘으면 소위 불마켓 강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통상 이 강세장이 장기화되는 것, 특히 미국은 우리가 불화하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 강세장이 유지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것이 이제 강세장이 진행이 쭉 될 때 이게 항상 한 20%씩 한 2년 오르고 나면 3년 차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많이 오르니까 좀 쉴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950년도 이후에 장기 그 강세장 흐름들을 패턴을 해봤더니 말씀 주신 대로 2년 차까지는 잘 오르고 나면 3년 차는 좀 쉬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2022년 그러니까 물가와의 전쟁을 할 때 그때 한 25% 30%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바닥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를 이제 이번에 새로운 강세장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작년이 2년 차고 재작년이 1년 차죠. 그래서 네. 2023년도는 평균적으로 강세장 1년 차에 비해서는 덜 올랐고요. 짙은 색이고 2년 차였던 작년은 짙은 회색인데 올해 2년 차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3년 차는 지금 평균이 분홍색인데 붉은색 선, 짙은 붉은색 선이 현재 강세장 3년 차인데 보시면은 2월 달까지 평균보다 더 세게 올랐다가 급락을 했다가 지금 평균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또 지금 관세나 이런 걸 말씀드렸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과거의 평균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실망도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자꾸 이런 말이 시장에 떠돌잖아요. 강세장에서는 악재도 악재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다 알지만 그래도 이 계속 주가가 오르니까 그냥 다들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경계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일단 이 파티는 계속 즐겨야 되는 걸까요? 지역별로 달라질 것 같아요. 지역별로 달라질 것 같은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근데 사실은 이걸 제가 새로운 강세장을 말씀드리면 길게 놓고 보면 2008년도 12월 바닥 대비로 지금까지 사실은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쭉 연결해 올라왔죠. 보면 그러면 지금 15년째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15년이 더 됐네요. 25년째 올라간 거네, 그죠? 2010년, 15년 맞네, 15년째 올라온 예. 거라서 그렇게 보면 상당히 긴 호흡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큰 넘버원 국부 펀드, 우리나라가 1등이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한 3등 정도 하는 거고, 노르웨이에서 석유 팔아서 그 투자하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전 세계 제일 크거든요. 네. 1.9조 달러나 됩니다. 엄청 크고 그 안에서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자신의 주식 투자 비중 전체에서 미국을 10년 전에는 20% 들고 있었는데 지금 40%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르웨이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모든 나라가 미국 비중은 꽉꽉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사줘야만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에서 더 사줄 수 있는 여력은 많이 끝났다. 거기에 트럼프 때문에 달러 약세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빠져나오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미국 시장에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특히 지금 미국 시장을 다시 유동성으로 끌어올렸는데 그 힘이, 그 유동성의 힘이 예전만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힘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해외에서 기조적으로 들어오던 그 자금이 점점 약화되는 거. 거기에 이제 899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감사안에 899조가 통과되면 외국인이 그 세금을 내가 번 돈에서 20% 떼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겹쳐서 본다면 미국의 이런 유동성 랠리가 생각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